미국의 석유 그 자체로 불리는 텍사스. 그런데 그 텍사스가 원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멕시코라는 국가가 외갑툭튀되었고, 더 나아가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맞닿게 되면서 서로 유혈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고작 10년밖에 가지 않았던 텍사스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멕시코 제국의 최대 영토와 당시 미국의 영토입니다. 저렇게 둘이 사귀기라도 하듯 찰떡같이 붙어 있는데, 당시의 미국은 과거부터 얻어냈던 수많은 영토들로 인해서 뉴올리언스부터 플로리다까지 수많은 항구들을 이용해서 무역 오지게 땡기면서 상업 무역 국가로서 재미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당시 돈 좀 벌고 싶어하던 수많은 미국인 무역업 사업가들은 저러한 항구 쪽으로 이사 오지게 하고 싶어 했는데, 생각해보니 항구가 당시 미국 영토뿐만 아니라 멕시코에도 있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사업가들이 한자리씩 꿰차고 있던 미국의 항구들. 그랬으니 무역업을 하고는 싶은데 할 자리가 없던 사업가들 입장에서 새로운 항구를 위해 떠나야 했었습니다. 바로 저기 있는 멕시코 영토에 포함되어 있는 바닷가 말이죠. 당시 저 멕시코 영토가 포함되어 있던 바닷가가 바로 현재의 텍사스 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텍사스가 멕시코의 영토였다는 건데, 현재는 캐러밴이라며 어떻게든 남미에 있는 이민자들을 조절하려는 미국. 그런데 과거에는 저렇게 환장해서 어떻게든 멕시코로 넘어가려 했던 겁니다. 지금과 상황이 아예 정반대였던 거죠. 그렇다면 저 멕시코의 항구로 이민 간 미국인들은 이제 정체가 무엇일까? 이민 갔으니 국적이 당연히 멕시코로 바뀌었어. 원래는 미국인이었지만 이후엔 멕시코로 이민 간, 미국인이 이민 가서 멕시코 사람이 된 원래는 미국인이었던 멕시코 사람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이렇게 원래는 미국인이었지만 멕시코 사람이 된 것을 뭐하러 이렇게 강조하나 싶으실 텐데, 이후 멕시코로 이민 갔던 수많은 미국인 사업가들, 당연히 지들 혼자 갈 리 만무했었습니다. 바로 과거부터 자기들 미국 살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수많은 흑인 노예들과 함께 건너갔었죠. 그런데 1829년 갑자기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 흑인들의 표받을 생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를 시킨 겁니다. 수많은 노예들 데리고 와서 항구 쪽에서 무역업과 사업 오지게 할 부푼 생각으로 가슴 넘실넘실 선덕선덕하며 미국인이었지만 멕시코로 건너왔던 사업가들. 그런데 갑자기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니 여기 뭐하러 이민했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미국에서 건너온 사업가들, 이제는 멕시코 사람이 된 미국에서 건너온 사업가들, 남의 나라 자기들이 이민 오더니 시위 오지게 하기 시작합니다. 노예제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말이죠. 그랬으니 당시 멕시코 대통령, 저 남의 나라 와서 시위하는 반란 세력들 오지게 설쳐댄다며 현재는 텍사스 지역이든 당시는 멕시코 지역에 군대주둔을 오지게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업질하지 말고 다시 니네 나라로 사라지라며 저 지역만 세금 오지게 올리기 시작했죠. 그랬으니 인생 모든 걸 걸고 멕시코로 이민 왔던 미국인들 입장에선 하루 만에 멘탈 나가리 될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랬으니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고만 보면 자기들 사업 다 말아먹고 흑인 노예들도 다 자유인이 되어야 할 판이었으니 아예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텍사스 지역 대 멕시코라는 국가가 그냥 맞짱을 까는 것은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그랬으니 당시 저 지역에서 나라 만들려던 수많은 멕시코로 이민 왔던 미국인들, 바로 옆에 자기들 원래 고향 가서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지원 요청을 드는 미국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당연히 베리 땡큐 베리 머치였습니다.
이미 그 이전 1827년과 29년 두 차례나 멕시코에게 텍사스 팔아먹으라고 제시했던 미국. 그런데 항구로서 군사적으로 여러모로 중요한 위치였던 텍사스, 당연히 미국에게 팔아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먼저 오더를 내린 건 아니었지만, 원래 미국인이었다가 사업하러 멕시코 건너간 사람들이 알아서 쿠데타 일으켜서 나라 만들겠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으니 미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개입하지 않고 뒤에서 군수물자 지원만 해줘도 전혀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원래 멕시코 사람도 아니었고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도 아니었고 아예 옆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업하러 왔다가 미국의 군수물자 지원 아래 쿠데타 성공시켜서 갑툭튀된 국가, 1836년부터 고작 10년 갔던 텍사스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갑툭튀됩니다. 당시 갑툭튀된 텍사스 공화국 영토를 보게 되면 현재의 텍사스 주보다도 더 넓은 영토였습니다. 아무리 쿠데타가 성공해서 국가로서 건국되긴 했지만 당시 사업이나 오지게 하던 양반들이 갑자기 생긴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으로는 그래도 꽤 생캐였던 미국, 바로 아래로는 멕시코라는 어마무시한 국가가 있는 겁니다. 저렇게 샌드위치처럼 틀어박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훗날 위아래로 젖터지거나 하면서 피곤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이었던 거죠. 애초에 멕시코 정부가 노예제 폐지하고 자기들에게만 세금 오지게 걷어서 꼴받아서 쿠데타 일으켜서 만든 국가였으니 당연히 멕시코와 합병할 리 만무했었습니다. 원래 자신들의 고향 미국과 텍사스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집안 단속 때문에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줄 알았던 멕시코가 텍사스가 아예 미국이랑 합병된다고 하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진 자기들 집안 단속 때문에 바쁘셨던 멕시코, 그렇다고 텍사스 공화국 그냥 인정해 주려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자신들보다는 군사력이든 머릿수도 작았던 텍사스 공화국, 그랬으니 일단은 자기들 집안 단속 끝낸 후에 나중 가서 천천히 박살내서 다시 되찾을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멕시코 대 텍사스 공화국이 아니라 멕시코 대 미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합병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멕시코였습니다. 급했던 멕시코의 선빵. 그렇게 멕시코 미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 결과는 너무나 당연했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의 연속이었던 멕시코, 집안 단속도 안 되던 멕시코가 미국과의 맞대결에서 이기는 것은 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승리로 끝난 전쟁. 이후 미국은 멕시코에게 저 넓은 현재의 미국 서부와 남부 지역을 싹 다 싼마이에 팔으라고 전후 처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고작 현재 가치로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안 팔면 뒤진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죠. 전쟁에서 지면 이긴 국가 말 들어야 하는 게 당연했었으니 말이죠. 2019년 기준 남한 면적 전체 부동산 시가총액 5천조. 그런데 저 넓은 땅을 현재 가치로 1조 정도에 사왔다면 그런 개이득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엔 당시 땅 주인 명확하지 않던 오리건주까지, 당시 캐나다 땅 해먹고 계시던 영국과 그 아래 미국의 국경 합의를 통해서 저 오리건 지역도 얻어오게 됩니다. 드디어 1800년대 중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미국 본토의 형태가 사실상 모두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번외였지만 말이죠. 사실 미국이 저 넓은 땅 한 번에 얻어왔을 당시만 해도 당시 정부 욕하는 국민들 오지게 많았었습니다. 저 개쓰잘데기 없는 땅들을 아무리 헐값이라도 뭐하러 돈 쳐주고 사왔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1849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십수 앞을 내다보시던 당시 미국의 부동산 감각,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땅 얻어왔다며 욕하던 수많은 국민들이 국뽕에 취한다며 미국 정부 너무나 땅 잘 얻어왔다며 환장해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금 튀어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동부에 있던 수많은 돈독 올라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드디어 다음 편부터 미국의 서부 개척 골드러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48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멕시코로부터 어찌어찌 가져온 저영토, 그리고 영국과의 국경 협약으로 인해 저렇게 현재의 미국 본토 영토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 같은 지역들만 빼면 말이죠. 그런데 멕시코로부터 오지게 얻어온 저 영토에서 1848년 금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쉽수 앞을 내다보시던 당시 미국 정부의 부동산 감각, 그 이전 개쓰잘데기 없는 땅 돈 주고 사왔다며 욕 오지게 하던 미국 국민들, 금 갑툭튀 되었다는 말에 갑분애국자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당연히 인구 몰려있던 동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서부로 금캐러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개털도 없던 캘리포니아에 실제 수많은 선박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건물이 지어졌으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니 사실상 이 당시가 현재의 LA 같은 도시들에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가기는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실제 1845년 캘리포니아 전역에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1852년 25만 명으로 따따따따블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당시 서부는 미국의 법으로서 여러 관리가 되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땅도 주인이 딱히 없었고 금 오지게 많이 캤다고 해서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랬으니 사방팔방에서 금 캐겠다며 환장해서 오는 게 이상할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방에서 환장해서 금 캐러 와댔으니 골드러시 시작 고작 4년 만에 캘 수 있는 사금이 고갈이 됩니다. 간혹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강에서 바가지와 접시 오지게 뱅뱅 돌려가면서 사금 채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만 1852년 1년에만 금 생산량 100톤에 달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일반인들도 채취 가능하던 사금이 1854년부로 사실상 나가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랬으니 이제는 전문적으로 폭약 터쳐가며 금 채취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면 금 캐대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건데, 그랬으니 사금 채취로 인생 갱생을 부려던 일반인들은 금 채취 때를 치우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금강광산의 광부로 이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광부로 이직한 사람들 외엔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금 때문에 번성했던 도시들도 한순간에 유령 도시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큰 문제는 서부로 갔던 갱단과 양아치들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삥을 뜯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캘리포니아에 금 떴다는 소문 나자마자 동부에 밀집해 있던 오지게 많은 인구들이 서부로 이동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금 캐겠다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갱단과 양아치들도 서부로 함께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미국의 치안력이었습니다. 당시 1800년대 중반만 해도 미국의 치안력은 거의 밑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네 목숨은 네가 스스로 지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갱단이나 양아치들 그리고 원주민들 화살 날라와도 알아서들 총 들고 자기 방어하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저 넓은 땅의 치안을 당시 생긴 지 50년밖에 안 된 국가가 다 감당한다는 것도 무리는 있어 보이고 말입니다. 실제 골드러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서부 영화를 보면 대뜸 갱단이나 양아치들이 술집 가서 술 내놓으라며 식탁에 다리 올려놓고 싸가지 없이 외상도 아니고 꽁으로 양주 달라던 인간들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실제 당시 서부에 그런 양아치들 오지게 많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러한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서부 영화에 자주 등장하던 세 가지 캐릭터가 있었는데,
바로 양아치들,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보안관, 그리고 소 오지게 몰고 다니던 카우보이 말입니다. 서부 영화 보면 주점에서 양아치들이 민간인들 괴롭히다가 나중 가선 구지구태여 보안관에게 어그로 끌어서 밖에 기어나가더니 허세란 허세 오지게 부리면서 앞마당에서 둘이 총갈기며 개생쇼를 하곤 하는데, 사실 저런 장면들이 현실에선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보안관이라도 검거나 유치장에 쳐넣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총싸갈기 나가는 뒷감당 답도 없었을 테니 말이죠. 사실 당시 1800년대 중반 권총들 조준율만 해도 10m 넘어가면 거의 개피구가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화처럼 서로 뒤돌아서서 쏜다고 해도 서로 빗나가서 서로 안 죽을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게다가 당시 1800년대에는 보안관인데도 인성 개 터진 사람들 오지게 많았었습니다. 무슨 야인시대 구역 정리하는 것 마냥 보안관들이 오히려 민간인들 삥 뜯는 일들도 비일비재했고, 더 웃긴 건 갱단들과 구역 가지고 무슨 조폭들 마냥 세력 다툼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죠. 실제로 옛날 보안관 한 명은 갱단 활동하다가 교수형까지 받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당시의 보안관들 모두가 요즘처럼 청렴한 이미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보안관이라고 우리가 부르고는 있는데 한편으로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관은 영어로 폴리스가 아니라 셰리프라는 명칭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저 폴리스도 아닌 셰리프, 도대체 보안관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국에도 존재하는 경찰, 그런데 미국에서는 폴리스뿐만 아니라 셰리프라는 보안관이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미국 서부 영화 하면 떠오르는 보안관, 동네 양아치나 갱단들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치안이 좋지 못한 마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각 지역의 보안관들의 수장들, 즉 한국으로 따지면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급인 보안관 수장들만 해도 현재 미국 전체에만 무려 3081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즉 저 보안관 수장 3081명 아래에 있는 수많은 보안관들 머릿수만 따져봐도 보안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정말 어마무시한 인원이 존재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보안관은 경찰이 아니라 따로 존재하는 셰리프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주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의 경기도 강원도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저 여러 주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졌다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경기도 강원도 같은 도를 나눠서 관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애초에 여러 경기도 강원도 같은 도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의 국가가 되어보자라고 얘기한 느낌이 바로 미국이라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별로 법도 많이 다르고 경찰 체계와 같은 사법 행정 체계들도 약간씩 다르게 돌아간다는 건데, 그런데 그 주 안에 바로 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카운티라는 행정구역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워낙 크고 주도 워낙 크다 보니 주 다음 바로 시가 아니라 카운티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둔 거죠. 저 말대로라면 당연히 주경찰과 시경찰 외에 카운티 경찰이 따로 존재한다는 건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미국의 주경찰이 무조건 시경찰이나 카운티 경찰보다 더 높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지방 경찰서에서 경찰청급으로 올라가면 대부분 직위도 높아지고 연봉도 많아진다는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 그런데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경찰이든 카운티 경찰이든 시경찰이든 각자 맡은 분야가 다릅니다. 가장 좋은 예로 예컨대 시경찰은 시청 건물에서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고, 주경찰은 주의회 건물에서 일어난 일들을 처리할 테고, 카운티 경찰들은 카운티에서 관리하는 건물에서 일어난 범죄들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애초에 각자 맡은 분야가 다르고
각각의 독립된 경찰 조직들로 따로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땅덩어리가 원체 넓다 보니 주경찰과 시경찰만으로는 치안이 커버가 안 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뉴욕이나 LA 같은 큰 도시 경찰들의 경우 애초부터 워낙 인력과 장비들이 어마무시했어 특별히 엄청난 소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다른 지역 경찰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문제는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과 마을들입니다. 소도시나 지방 마을들의 경우 애초에 경찰 인력을 많이 뽑아둘 여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 큰 범죄가 일어날 경우 스스로 그 지역 경찰들만으로 해결할 여력이 없다는 건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카운티의 보안관이라는 직업이 경찰 외에 존재하는 겁니다. 현재에도 보안관은 대부분 주나 시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카운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과거에는 보안관이라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지역이 정말 더럽게 오지게 넓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치안 담당 기관으로서 보안관이 가장 오래되었지만 그 보안관들만으로는 더 이상 커버가 안 되니 그 이후 주경찰과 시경찰도 추가해서 더 촘촘하게 치안력을 만들어 온 건데, 그것이 현재까지 오면서 주와 시는 경찰이 대부분 치안력을 담당하고 과거부터 이어오던 보안관들은 카운티 전반에 걸쳐 틈새들을 메워주는 느낌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기 시만 관리하는 시경찰이 커버를 못 치는 지역을 여러 시들이 모여있는 카운티 전체를 담당하는 보안관들이 유동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카운티 전반을 담당하는 보안관들과 주와 시를 담당하는 경찰들의 업무가 상당히 다릅니다. 카운티의 순찰이나 치안 기동대 같은 것들은 카운티에 소속된 경찰이 따로 담당하고, 보안관들은 카운티에서 영장을 받고 검거하거나 체포하는 등 이러한 사법적 처리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고속도로 순찰을 가거나 테러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주경찰들이 대응을 시작합니다. 시경찰들은 시내의 일반적인 치안들 아니면 민원이나 교통법규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죠. 즉 시경찰이 관리하기 어려운 카운티 내에서 영장받고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검거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대부분 보안관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각 주와 카운티와 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 보안관의 수장인 셰리프가 거의 지방경찰청장급의, 게다가 정치인들처럼 투표로 뽑힌다는 겁니다. 저렇게 보안관 별 달고 계신 할아버지 보안관, 실제로 정말 오지게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선거도 재선까지도 가능하고, 아래에 관리하는 인원만 해도 카운티의 보안관들이니 어마무시하게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 보안관의 수장 셰리프 출신이 이후 지역 하원이나 상원의원에 출마하는 일도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안관의 영어 셰리프라는 단어는 저 할아버지 보안관들처럼 보안관의 수장을 의미하고, 실제 현장에서 오지게 발로 뛰는 보안관분들은 영어로 셰리프가 아니라 셰리프스 데퓨티, 일반적으로 데퓨티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보안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셰리프보단 데퓨티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더 수월하다는 건데, 저번 편 캘리포니아에 금 오지게 생겼다는 찌라시를 시작으로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 골드러시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부의 치안 정말 개노답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서부처럼 중앙정부의 경찰력과 치안력이 닿기 어려웠던 지역은 보안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급하게 빨리 치안을 담당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서부 영화들 보면 시골 같은 곳에 특히 보안관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 서부 영화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캐릭터, 총 들고 말 타고 다니며 수많은 소들 몰아대던 카우보이들, 그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미국 서부 영화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총 들고 말 타고 다니며 수많은 소들 몰아대던 카우보이들, 그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아마 과거 서부 영화 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존재입니다. 키도 크고 미남에 게다가 젠틀하고 터프하기까지 한 백인 상남자, 바로 카우보이 말이죠. 그런데 저 카우보이, 사실 대부분 백인이 아니라 흑인 노예 출신 아니면 히스패닉, 아니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다수였다는 겁니다. 영화의 힘은 실로 위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효청자분들도 대부분 카우보이 하면 키 크고 상남자 스타일에 총 들고 말 타고 다니는 백인 남성을 떠올리셨을 테니 말이죠. 호기심의 남미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스페인의 식민지, 정말 오지게 넓었습니다. 물론 이후 저렇게 미국에게 오지게 먹히긴 하지만 넓기는 오지게 넓었었죠. 과거 대항해 시대 당시 스페인을 출발했던 콜럼버스가 저 중미와 북미 대륙을 찾았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소를 데려온 겁니다. 그 이전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경우 북미의 오지게 흔한 아메리카 버팔로들을 상향해서 잡수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버팔로라는 소, 가축화 더럽게 안 되는 소였습니다. 성격 오지게 더럽고 가더라도 집까지 때려 부시면서 대부분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소를 가축화하지 못하고 사냥해서 잡아먹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콜럼버스가 중미 북미에 닿으셨을 무렵 원주민들은 버팔로 오지게 화살 쏴대면서 잡고 있었는데, 막상 아메리카 대륙에 온 스페인 사람들은 버팔로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지들이 데려온 스페인 소 가둬놓고 키워서 먹으면 되었으니 굳이 그때에 화살 총 쏴대며 버팔로 잡을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 말이죠. 스페인이 모셔왔다던 그 소가 바로 그 옛날 중동 아랍과 인도 쪽을 시작으로 스페인까지 오면서 여러 변천사를 거쳐 오신 소, 양쌍 사이드로 뿔 오지게 긴 바로 롱온입니다. 현재까지도 미국 대항미식 축구팀 중 텍사스 롱온즈의 상징으로서 저 롱온이라는 소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미국 남부의 저소 오지게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텍사스를 시작으로 스페인의 식민지들이 오지게 많이 미국 영토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 스페인 사람들이 오지게 풀어놓거나 키우던 소, 그리고 이제 주인 없어진 떠돌이 소들까지 누구 건지 정해지질 않았었다는 겁니다. 주인 그닥 없었으니 북미의 미국 백인들 중 별의별 사람들이 갑툭튀 되어서 짓거라며 자기 흑인 노예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말 오지게 잘 타고 다니던 아메리칸 원주민들에게 돈 주고 저 소들을 싹 다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바로 흑인과 아메리칸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던 흑인 노예제도 폐지 이후에나 백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던 바로 카우보이들입니다. 주인 없는 소들 지들 거라면서 흑인들 아메리칸 원주민들 고용해서 관리하라고 시켜대던 미국의 상황. 그랬으니 당연히 서로 지들 소라면서 총 쏘고 별 난리 부르스 치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니 카우보이들의 인생살이 대부분 하루 건너 하루 총 오지게 맞거나 총사대거나 항상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던 생활이었던 겁니다. 이후 1870년대부터 살도 별로 없고 데리고 다니기도 더럽게 힘들었던 롱온이나 버팔로 같은 소들은 이제 모두 쌩까고 대부분 영국 품종이었던 저 돼지 같은 살도 오지게 많은, 그리고 키우기도 편했던 순한 블랙 앵거스 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쯤부터 백인 카우보이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870년대면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소를 무슨 화물차에 실어서 옮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지게 많은 소들을 남부에서 풀 환장하게 먹였어 살찌워가며 활어인 상태로 미국 캔자스나 미주리까지 싸그리 작작 소를 생으로 몰고 가야 했었는데, 화물차로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한 번에 몰고 가야 하니 카우보이들 소몰이 능력 어마무시했었습니다. 당시 텍사스에서 gang 풀어 키우던 소들의 가격이 $4였었는데, 그 소들이 활어 상태로 동부로 가면 무려 10배 $40에 팔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카우보이 같은 인건비 오지게 털어넣어서라도 남부에서 환장해서 소떼거지로 키워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1800년대 당시 미국의 치안력입니다. 저번 보안관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갱단과 양아치들, 특히 도시가 아닌 저런 소 풀어놓고 방목하던 곳의 치안력은 그냥 영에 수렴합니다. 그랬으니 카우보이들이 소 지키고 알아서 총 들고 소삥 뜯으러 오는 갱단과 싸워야 했고, 아니면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화살까지 막아가며 소 관리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으니 카우보이들의 대부분 수명이 오지게 짧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삥 뜯으러 온 갱단 양아치들과 총격전하는 것 외에도 애초에 수명이 상당히 짧았다는 겁니다. 당시 카우보이들의 삶은 자유롭긴 했지만 한편으로 안정적인 부분은 더럽게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차박도 더럽게 힘든 건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대충 텐트 치고 자빠져 자거나, 미국 남부 서부처럼 먼지 풀풀 풍기는 곳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없이 먼지 마시며 소 몰아야 했었고, 날 더울 때도 땡볕에서 소를 몰아야 했고,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밖에서 일하고 앉았고, 주변에 마을도 없는데 갑자기 물까지 떨어지는 날엔 탈수 때문에 죽는 일도 속출했으니 카우보이들의 삶, 사실상 하루하루 강제 베어그릴스 인생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일 한가하다고 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울에는 소방목을 안 해서 클라이언트가 운영하던 농장 가서 농장일까지 시켜대기도 했었는데, 당시 카우보이들의 한 달 월급 약 30에서 40달러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들을 대부분 도박과 매춘으로 펑펑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실제 말 타고 다니던 카우보이들의 직업 수명도 대부분 젊은 나이부터 7년 정도였으니 나이 먹어서 카우보이 때려치우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생계 유지가 안 되어서 갱단 양아치들이랑 오지게 싸우며 소지키던 양반들이 나중에 일 때려친 이후엔 오히려 갱단에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대부분 영화처럼 젠틀한 이미지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던 존재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1800년대 남부의 술집 주점들의 경우 카우보이들 술 빨고 꽐라되어서 가게에서 주정 부리며 총싸가게 될까봐 입구부터 카우보이들은 출입금지라고 써붙여놓는 술집들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관리부터 소몰이까지 해야 했으니 소의 병을 치료해주거나 목장 운영하는 지식도 풍부했고, 갱단 양아치나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습격으로부터 본인부터 일단 보호해야 했으니 말 타는 기술부터 총 쏴가게 되는 방법들에서는 어마무시한 전문가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부개척 시대가 시작되었던 1800년대 중반, 드디어 미국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말이죠. (1800년대) 중반, 드디어 미국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말이죠. 링컨, 미국 흑인 노예제 폐지의 아버지로서 엄청난 추앙과 성역화가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 누구도 그에 대해 단 한마디도 토를 달아선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링컨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던 1861년, 그로부터 무려 70년 전에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프랑스가 흑인 노예 오지게 부려먹던 하이티에서 흑인들의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아메리카 대륙 바로 옆에 있던 섬나라였으니 원래 하이티 지역엔 아메리칸 원주민들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프랑스의 식민지 지역이었던 하이티에 원주민들은 대부분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흑인들이 노예로 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들어왔던 흑인들이 프랑스 본토로부터 하이티에서 독립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독립혁명이 아예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하이티의 독립이 성공한 것은 둘째치고 프랑스의 식민지였지만 흑인들에 의해 독립이 되었다는 하이티. 이 하이티에서 흑인 노예들이 일으킨 쿠데타가 성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다른 국가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흑인 노예들 오지게 많이 있던 수많은 국가들, 자기들도 극골 날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링컨 태어나기도 무려 18년 전에 일어났던 IT 혁명을 시작으로 영국을 비롯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그리고 IT의 코앞에 있던 신생국가 미국까지 일대 정부였던 조지 워싱턴 정부부터 노예제도에 대해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언젠가 자기들도 흑인들의 쿠데타로 개박살 날지 모를 일이었으니 말이죠. 즉 노예제도는 링컨이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올 예정이었던 겁니다. 사실 IT 흑인들의 쿠데타가 성공한 것을 보고 미국도 후달려 하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었습니다. 1810년 미국 전체 인구가 약 720만 명이었는데 그중 흑인들의 인구만 무려 140만 명이었으니 말이죠. 신생국가 미국인 5.1명 중 1명은 바로 흑인이었던 겁니다. 만약 그 140명의 흑인들이 다같이 내란이라도 일으키는 날에는 정말 미국이란 국가 사라질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1800년대 초만 해도 영국은 미국을 다시 되찾으려고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었으니 말이죠. 이미 호기심의 138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은 여러 이유에 의해 노예제도를 폐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영국 입장에서 미국 내부에 있던 흑인들에게 우리 영국은 노예제를 폐지했는데 영국으로부터 쿠데타를 일으켜 만든 저 괴뢰국가 미국은 아직도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비인륜적인 국가라면서 네거티브의 구실도 오지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인들은 함부로 노예제도를 폐지할 순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노예들을 부려먹어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 사업가들의 표들 다 나가리 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미국이라는 국가에 기존 백인들과 흑인들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830년대 14만 명에 불과했던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 1850년대 무려 170만 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흑인들을 포함해서 저 이민자들 대부분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부자 대 빈민의 구도로 당시 미국 정치꾼들이 표계산 때릴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효청자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은 국가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은 표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으니 독립 직후 미국 정치계의 상황은 부자들과 사업가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빈민을 위한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티격태격 오지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건데 미국의 정당 계보 사실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 정당들끼리 둘로 나뉘어져 있든 하나로 합쳐져 있든 같은 당이라고 당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180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노예제도 폐지하자는 사람들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같은 당 안에서도 오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당이었어도 사업가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빈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면 자기들끼리도 오지게 싸우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1854년 민주당 쪽에서 노예제도 폐지하자던 양반들과 그리고 휘구당에서 노예제도 폐지하자던 양반들이 함께 흡수되면서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 당시 링컨이 대통령 후보도 안 되었을 무렵에 공화당 당연히 선거 승리를 위해 공화당이란 정당을 만드신 거였으니 노예제도 폐지 정책을 당론으로 초이스합니다. 실제 공화당의 공약처럼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수많은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투표권이 생긴 해방된 흑인들의 표까지 계산하면 공화당 입장에선 노예제 폐지가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공화당이 저러한 지혜로운 표 계산 때리시는 것 보고 미국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미국 민주당도 미국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노예제 폐지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즉 1800년대 초중반 미국의 정치계는 링컨뿐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노예제 폐지하겠다며 카드를 꺼내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민주당의 표파리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민주당의 수많은 지지자들은 하필이면 남부에서 노예들 오지게 부려먹으면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당시 모카와 여러 농업 플랜테이션 사업으로 돈 빨아먹던 남부의 사업가들. 그랬으니 이 시점에 노예제도를 폐지하면 인건비 개박살날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 지지자들이 저렇게 노예제 폐지하면 안 된다고 미국 민주당에게 난리를 쳐대고 있었으니 미국 민주당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1800년대 초중반만 해도 미국 공화당 더럽게 인기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1854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고작 5%밖에 지지를 받지 못했고, 1858년 하원 선거에 가서야 공화당은 36%, 그때까지도 민주당은 무려 48%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당시 공화당이 계속해서 주장하던 정책들은 대부분 무역 확대와 산업혁명을 받아들인 공업 확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율주행부터 5G 시대, 아니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비슷한 느낌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후 점차 영국을 시작으로 실제 미국에서도 공장들이 들어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석유와 석탄, 증기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고 나중 가선 전기 같은 것들도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그 덕분에 공업화 확대로 경제 공약을 걸던 개듯보였던 미국 공화당이 1800년대 중반 가면서 점점 지지 기반이 탄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가 진행될 경우 흑인 노예들은 더더욱 필요가 없어질 존재들이었고, 게다가 다른 나라로부터 흑인 노예가 있는 국가라며 어그로까지 끌리는 상황이었으니 공화당 입장에선 흑인 노예제도 폐지를 할 경우 흑인들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었으니 노예제 폐지하자고 공약 거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미국 민주당도 노예제 폐지에 대해 똑같이 공약을 걸 수밖에 없던 겁니다. 링컨이라는 인물은 전혀 상관없이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국제정치적 상황들로 인해서 미국 내 흑인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공화당 따라하려던 미국 민주당, 이때까지만 해도 공화당보단 지지율 높았던 미국 민주당, 자기들도 노예제도 폐지 공약을 걸기는 걸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미국 민주당 정치꾼들이 둘로 쪼가리가 난 겁니다. 미국 민주당 한쪽에서는 시대에 맞게끔 농업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그리고 노예제도도 폐지해야 영국이 계속해서 내란을 시도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며, 동시에 노예제도를 폐지한 이후 흑인들의 표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민주당의 다른 쪽에서는 남부 쪽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미국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시겠냐며 흑인 노예제 폐지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기 별로 없던 공화당에서는 링컨 혼자,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가 둘 다 기어나온 선거 말이죠. (1860년) 미국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링컨 혼자, 민주당은 둘로 쪼개져서 말이죠. 제16대 대통령을 뽑을 예정이었던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드디어 저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링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링컨이 이기기 힘들 예정의 선거였습니다. 당시 공화당은 그 이전 휘그당이라는 정당에서 갈라져 나온 지 6년밖에 안 된 정당이었으니 말이죠. 원래 휘그당에서 기어나온 게 공화당이었으니 그 이전 선거에서는 당연히 규모가 크고 원래부터 있던 정당이었던 휘그당이 공화당보다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였던 1858년 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36%에 민주당 48%로 5%였던 공화당이 무려 36%로 떡상을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당시 미국의 가장 큰 이슈였던 노예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린 1800년대 당시 미국 사람들이 왜 굳이 구태여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그냥 선의만으로 이유 없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정말 흔치 않으니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탄생된 지 100년도 안 된 미국은 영국이라는 국가로부터 갈라져 나온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갈라져 나온 그 영국이라는 국가는 과거 대항해 시대 때부터 노예무역을 통해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문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차 노예라는 존재를 사고 팔아서 생기는 이득보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부려먹어서 일시켜서 생기는 이득보다 그냥 노동자들에게 월급 주고 공장에서 노동을 시켰어 생산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개이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갈라져 나올 딱 그쯤이었던 산업혁명 이후 아주 너무나 자연스레 노예무역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잘 몰랐던 미국은 독립 직후 영국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노예무역을 중단을 시킵니다. 영국이 노예무역으로 돈을 벌었던 국가였으니 미국 자신들부터 노예무역을 중단해서 영국이 돈 덜 벌게 만들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나 산업혁명의 진행은 너무나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고, 영국은 미국이 노예무역을 해주든 말든 알 바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직접 1807년 노예무역을 폐지합니다. 그러더니 이후에는 자기들 스스로 노예가 불필요해져서 노예무역을 폐지해놓고는 마치 선심 쓰듯 노예제도는 너무나 잘못된 제도라며, 오히려 영국과는 노예무역은 안 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는 노예 오지게 사오고 있단, 자기들로부터 갈라져 나간 미국이라는 국가는 답도 없는 나라라며, 아직도 노예제도가 있는 쓰레기 국가라며 오지게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죠. 이후 미국도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북부와 동부를 시작으로 공업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니 미국 북동부를 시작으로 점차 노예라는 존재가 당연히 불필요해지기 시작했고, 산업혁명 이후 미국에서 노예라는 존재는 농업과 플랜테이션을 하던 남부에서나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했죠. 구지구태여 공업화 이후엔 점차 불필요해질 예정이었던 흑인 노예, 게다가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내 흑인들을 자극하는 선동 멘트를 날리고 있었고,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이티에서는 흑인들의 쿠데타까지 성공하면서,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노예제도를 유지할 경우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고, 영국의 내란 선동으로 미국 내 흑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고, 당시까지도 원래는 영국 식민지였던 신생국가 미국이라는 곳을 영국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영국과 전쟁이라도 나면 미국 내의 흑인 노예들 싹 다 영국 편에 섰어 영국에게 개박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산업혁명과 공업화 이후 미국에서 공장 노동자로 흑인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까지 있는 겁니다. 똑똑하고 기술이 필요한 공장 노동자들은 흑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백인 노동자들을 위주로 고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정말 구지구태여 미국에서 흑인 노예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랬으니 당연히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었던 미국 건국 초기부터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랬으니 18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당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할 것 없이 사방팔방에서 정치인들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을 걸고 앉아 있었습니다. 굳이 링컨 아니더라도 노예제 폐지할 예정이셨던 분들 오지게 많이 계셨던 거죠. 그런데 하필 미국 민주당의 경우 지지세가 미국 북부와 남부 모두에 있었는데, 1800년대 중반 공화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민주당이었음에도 노예제도 때문에 지지세가 반으로 쪼가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북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노예제도 폐지를, 남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노예제도 유지를 외쳐대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한 명만 내보내면 스무스하게 이길각 나오던 미국 민주당 정당 자체가 아예 북부와 남부로 쪼개져 버립니다. 대통령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나 민주당은 둘로 쪼가리가 난 상태에서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공화당에서는 링컨, 북부 민주당에서는 스티븐 더글라스, 그리고 남부 민주당에서는 존 브레킨리지가 출마를 하게 됩니다. 과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미국에서 그 인기 많았다던 1984년 선거에서 레이건의 상대 후보조차도 선거에서 패배했어도 득표율이 40.6%였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당선자 중 득표율 40% 이하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나마 건국 초기 선거인단 과반이 안 나와서 하원의회에서 의원 투표를 했던 1824년 존 퀸시 애덤스만 30.9%를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즉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 득표율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든 패배하든 대부분 득표율이 최소한 40%는 넘었었다는 거죠. 40% 이상 득표율 대부분 먹고 들어가던 미국 대통령 선거. 1860년 39.8%의 지지를 받은 링컨이 당선됩니다. 당시 선거의 북부와 남부의 민주당 득표율을 단순하게만 더해봐도 무려 47.6%였었습니다. 사실 링컨이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거나 인기 오지게 많던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링컨은 정치인 되기 이전 젊은 시절 사업도 여러 번 했다가 여러 번 말아먹고 빚도 오지게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후 이후엔 흑인 노예들의 변호를 맡아주거나 하원의원 때는 노예제 폐지를 위한 입법활동들도 하긴 했었지만 말이죠. 어찌되었든 여차저차 대통령으로 당선은 된 링컨. 분명한 것은 당시 1860년 미국 내에서 링컨이 당선되지 않았어도 미국 내 흑인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었고, 미국 남부에 지지 기반이 있었던 미국 민주당 내에서조차 흑인 노예제 폐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으니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폐지했다는 정책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도, 그렇다고 마치 링컨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던가, 마치 전세계 노예제도 폐지의 아버지가 링컨만 있는 것처럼 어폐가 있는 내용의 역사가 퍼져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던 1861년 3월 4일, 그로부터 고작 한 달 뒤 미국 남북전쟁이 시작됩니다. 링컨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던 1861년 3월 4일, 그로부터 고작 한 달 뒤 그 유명한 미국 남북전쟁이 시작됩니다. 지난 편에서 드디어 링컨이 당선이 되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당론으로까지 정했던 공화당이었으니 링컨은 당선되자마자 당연히 노예제 폐지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노예제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미국 남부 사람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국 남북전쟁 하면 그냥 남부 사람들이 노예제 오지게 반대하다가 남부연합과 미국 북부가 그냥 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예 기존에 생각하던 모든 관념들을 버리고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테니 말이죠.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쿠데타이고 반란이지만 당시 느낌은 우리 그냥 연방 탈퇴할게 느낌이었습니다. 실제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수많은 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가 된 것이지만 따로 떨어져 나가겠다고 해도 약간 한국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쿠데타와 반란임은 틀림없지만 당시 1800년대 중반만 해도 합쳐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애초부터 각자 따로 법도 존재하고 문화도 다른 각자 주들의 주권이 오지게 부여된 형태의 국가였으니 말이죠. 애초에 처음부터 북부와 남부가 남북전쟁을 바로 스타트 땡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861년 2월 4일 연방을 탈퇴한 후 아메리카 연합국, 역사서에서는 남부연합이라고 부르는 국가가 일단은 갑툭튀되는데,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저런 일이 터졌으면 바로 국가 군사력 싹 다 동원해서 쿠데타와 반란군 진압하러 가야 된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링컨 정부의 스탠스는 아무리 그래도 미합 중국에서 탈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웬만하면 탈퇴하지 말라며 협상과 대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남부의 쿠데타인 건 맞으나
그렇다고 원래 우리 땅을 쟤네가 따로 점령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느낌의 쿠데타가 아니라 다 같이 뭉쳐있다가 쟤네는 따로 떨어져 나갔네라는 느낌의 쿠데타였던 거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느낀 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1861년 2월 4일 따로 떨어져 나간 남부연합. 그런데 떨어져 나간 그 당일에 북부와 남부의 평화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개최되자마자 바로 파토가 나는 겁니다. 노예제 폐지하면 죽어도 다시 흡수될 생각 없다던 남부분들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절대로 탈퇴는 안 된다며 노예제도 폐지 시기도 약간 딜레이 시킬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흡수되라며 협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저 무지몽매하고 난폭한 남부 쿠데타 세력들을 싹 다 바로 조져야 된다며 전쟁으로 박살내자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링컨 정부는 아니었지만 링컨의 소속 정당이었던 공화당에서 저렇게 빠꾸 없는 추진력으로 전쟁 드립을 치기 시작했으니 당연히 그 소식 남부에도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남부는 오지게 후달렸는지 1861년 4월 12일 미국 남부 쪽에 원래 붙어있던 군수물자 군수시설들을 싹 다 본인들이 접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은 원래 미합 중국 중앙정부의 재산이었지만 말이죠. 그러자마자 공화당 강경파들 저 반란군들 다 개박살내야 한다며 더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미학 실천하시던 링컨 대통령 곧바로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라 남부의 흑인들에게 당신들은 자유인들이라며 북부로 건너오라며 내란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부 정치인들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흑인 노예들이 남부에 있었는데 그 흑인들에게 자유인이라며 남부에서 깽판치라며 북부 미국이 남부에 찌라시 오지게 뿌려댔으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남북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호기심은 이번 편에서 남북전쟁의 전쟁사를 자세히 다루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저 미국 역사에서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사실 남북전쟁 남부 쪽이 개박살나면서 생각보다 길지 않게 4년 만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남북전쟁이 사실상 끝났던 것은 남부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가 항복했던 1865년 4월 9일이었는데 그런데 남북전쟁이 사실상 끝난 지 정말 고작 5일 만에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링컨 암살을 한 존 윌크스 부스는 북부에서 활동하던 남부연합군의 비밀요원 스파이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남북전쟁이 끝나기 전 링컨을 납치해서 남부로 데리고 간 후 전쟁에 대한 여러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링컨 납치가 더럽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 1865년 4월 9일 남부연합군 총사령관까지 황복을 해버렸으니 개털이제 쓰잘데기가 없어진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링컨은 남북전쟁도 차차 잠잠해지고 있었으니 1865년 4월 14일 와이프와 함께 희극 공연을 보러 극장에 놀러갑니다. 이때죠 존 윌크스 부스에게 뒤통수에서 총을 맞고 이후 하루 만에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링컨이 암살당했다고 흑인 노예제도 폐지 수순이 중지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노예제 폐지를 끝까지 끌고 가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 수정헌법 제13조 제14조를 추가 노예제 철폐 그리고 흑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시민권을 가진다고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수많은 미국 내 흑인들과 분란이 많았었는데 이 당시에는 공화당에 대한 흑인들의 지지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번 호기심의 링컨 편의 핵심은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이 링컨이라는 인물과 남북전쟁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편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옛날 미국 건국 초기부터 여러 이유들로 인해 흑인 노예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었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호기심이 링컨을 너무 평가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링컨이 사망했던 1865년 이후 무려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를 때까지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버스를 타면 백인들이 째려받고 흑인 전용 식당이 따로 있었으며 손을 씻는 개수대까지도 백인들이 쓰는 곳 따로 흑인들이 쓰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을 뿐 2차 세계대전이 터졌던 1900년대 중반까지도 문맹률이 높았던 흑인들에게 투표를 하려면 문맹검사를 통해 통과하지 못하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막았고, 빈민이 많았던 흑인들에게 투표를 하려면 세금을 무조건 부과하라는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흑인 노예제 폐지는 흑인들을 위해 폐지한 게 아니라 지들 해먹을 생각들에 의해 폐지했었으니까 말이죠. 미국에서 존재하는 백인 경찰들의 흑인 강경 진압. 도대체 실제 미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링컨 사망 이후 미국에서 드디어 노예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노예제 폐지 이후의 미국, 버스에 탄 흑인들을 놀리거나 피하는 백인들, 허름한 곳에나 있는 흑인 식당, 그리고 손을 씻는 개수대까지 백인과 흑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시대. 그런데 저것들이 무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00년대 중반까지도 존재하는 풍경이었다는 사실. 표청자분들은 믿겨지시나요? 도대체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러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을까? 사실 현재 2021년에도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백인 경찰들의 흑인 강경 진압 뉴스가 뜨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러한 뉴스들을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미국 내 흑인들을 선동해서 흑인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했을 뿐 이후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은 링컨 사망 이후에도 대부분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노예제 폐지 이후 조금 웃기는 제도가 있었는데, 미국 몇몇 주들의 경우 돈이 10원도 없는 사람도 무조건 투표를 하려면 인두세를 부과해야 했었습니다. 납부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내야 한다고 정해놨던 거죠. 게다가 투표를 하기 위해 신청을 하려면 문맹검사를 해야 하는 주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문맹이라서 투표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3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드는 주들도 존재했었습니다. 사실 1800년대 미국 내 대부분의 빈민은 단연 백인들보단 흑인이 많았었습니다. 일부러 흑인들이 투표를 덜하게 만들었어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흑인들에 대해 유리한 정책들을 만들려는 정치인들은 당선이 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백인들만의 나라로서 미국은 존재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링컨 사망 이후 노예제를 폐지한 미국 내 수많은 정치꾼들, 흑인 노예제도 폐지는 그저 지들 살아남기 위한 행위일 뿐 도덕윤리 가치를 위한, 인권이나 자유를 위한 선택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링컨 이후 노예제도만 폐지했을 뿐 그 이후 흑인들에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나 그들이 빈민으로 살아가든 말든 전혀 알 바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랬으니 백인들은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흑인들을 그 이전엔 노예, 이후엔 못살고 무능하고 무식한 존재, 말도 섞어선 안 될 존재로 인식하며 생각을 바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고, 어디 감히 흑인이 백인과 함께 학교를 다니냐며, 어디 감히 흑인이 백인과 함께 식당에 들어오냐며, 어디 감히 흑인이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껴서 살려 하냐며, 온갖 꼰대에서 째려보고 구타하며 괴롭히며 별짓거리들을 다 하는 미국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전이나 후나 흑인들에게 시민권이 생겼을 뿐 달라진 건 개털 없었다는 거죠. 당연히 백인들과 섞여 살아가봤자 욕만 얻어 처먹을 게 뻔했으니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따로 인프라 가장 안 좋고 땅값 가장 저렴한 곳들로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개토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효청자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부터 형제자매, 친척들까지,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도 갱단에 가입하거나 마약과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일상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까? 위대한 단일민족 한민족은 그러거나 말거나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게 자랄 수 있게 될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성이 생기려면 애초에 기존 사회에 스며들어야 가능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주변 수많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활하고 교육을 받고 너무나 당연하게 대화도 나누고 융화되며 사회를 배워가는 건데, 태어나자마자 내 할아버지와 내 부모를 포함해서 기존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할렘가와 같은 빈민촌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아무런 인프라나 기업이나 일자리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 이전 대대손손 기존 사회와 단절된 채 자기들끼리 기존 사회와 융화되는 법을 창조해내서 배우거나 사회의 룰이나 법을 준수하는 것을 배울 기회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기본 매너가 없다며 개념이 없다며 흑인들은 저따구로 지들 멋대로 행동한다며 욕 오지게 하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소설도 아닌 거의 망상 아니면 공상과학에서도 다른 은하의 외계인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노예제 폐지 이후 흑인들에게도 시민권은 생겼지만 민주주의의 표본이라는 미국에서 흑인들이 제한 없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려 19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생기기 시작합니다. 투표를 제대로 안 하거나 못할 유권자에게 관심 기울일 정치꾼들 거의 없다는 것 표청자분들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선대 조상부터 노예제가 폐지되었어도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 도시 구석탱이의 하수구 냄새 풀풀 풍기는 개토하듯 빈민촌에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부모부터 형제 아니면 이웃들까지 마약과 술에 취해 있는 것들을 보며 성장하기 시작했죠. 사실 미국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이든 아니면 미국에 이민을 가 계시는 현지인분들이든 실제 현재 미국에서 흑인들의 행동과 성격들에 문제가 많다며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개들이 다 필요 없다며 다 나가뒤져야 한다고 말하는 댓글들 심심찮게 보곤 합니다. 실제 2018년 기준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전체 강력범죄 중 무려 50.2%가 백인이었다는 겁니다. 흑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백인의 절반도 안 되는 21.7%였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인구 비율입니다. 2018년 기준 미국 전체 인구 중 백인은 62.3%, 흑인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흑인들이 전체 폭력범죄율에서는 21.7%를 차지한다는 거죠. 실제 통계에서 흑인들의 범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 과정을 밟아온 수많은 흑인들, 실제 범죄의 온상인 곳에서 범죄에 대한 죄책감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의 범죄들을 보며 흘러온 역사가 무려 100년이 넘는 겁니다. 이미 미국 내 흑인들의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 더 나아가 실제 흑인들의 범죄들은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100년이 넘게 미국 사회에서 만들어져 온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 미국 현지에 사는 교민들이든 아니면 미국 현지에 사는 백인들이든 실제로 흑인들의 태도나 범죄 같은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문제이며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할 문제이며 도대체 왜 이러한 현실까지 왔으며 현재 존재는 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부로 정답을 내리기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미국 뉴스에서는 백인 경찰이 흑인을 과잉 진압했다는 뉴스가 상당히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백인 경찰이 백인을 과잉 진압하거나 흑인 경찰이 흑인을 과잉 진압하는 일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스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과잉 진압했다는 뉴스만 특히나 헤드라인에서 보도가 되고 백인이 백인을 아니면 흑인이 백인을 아니면 흑인 경찰이 흑인을 과잉 진압하는 사건들은 중요하게 보도되지 않고 있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볼 테니 말입니다.
실제 미국 경찰들은 훈련을 받을 때부터 강력 진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총기 허가가 되어 있는 국가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들에게 총을 쏠지 모르는 현실이니 말이죠. 실제 경찰이 진압을 할 때 불필요한 과잉 진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제기 하나로 지난 100년이 넘게 이어온 미국 사회의 과잉 진압부터 인종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범죄의 온상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범죄자가 되어갈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은 흑인이기에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며 말 같자는 개드립을 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 예민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미국 경찰들의 현실, 게다가 실제 사회 전반에서 특정 인종에 대해 우려하고 범죄가 많다며 비판까지 하고 있으니 대중 심리에 의해 특정 인종을 폄하하고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미국의 현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말 그대로 잃을 게 더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든 도둑질을 하든 누군가를 살해하든 기존 잃을 게 없었던 삶에서 달라질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미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도 결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영국과 미국이 노예제도 폐지와 별개로 흑인들을 원래 자기들 고향으로 보내주자면서 가뿐 아프리카로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 대에 걸쳐 유럽이나 북미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무슨 야생동물 야생으로 보내듯 원래 고향으로 보내주자던 발상을 했던 1800년대 당시 영국과 미국 정치인들. 그렇게 영국과 미국에서 몇 달째 사계절 겪으며 살아가던 수많은 흑인들은 아프리카로 대뜸 떠나야 했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으로 말이죠. 유럽에서 몇 대째 살아온 흑인 노예들을 이제 노예제도 폐지한다면서 마치 야생동물들 다시 야생에 풀어주듯 선심 쓰듯 다시 아프리카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 북미와 유럽에서 링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노예제도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 아이티 때문에 말이죠. 1700년대 후반까진 그래도 유럽의 중심국가였던 프랑스. 그런데 그 프랑스가 먹고 있던 식민지 아이티 지역에서 실제 흑인 노예들의 쿠데타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원래는 흑인이 살지도 않던 아이티에 과거부터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을 주축으로 한 아이티라는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 아이티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쿠데타가 약간 손쉽게 성공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오지게 바빴던 시기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티라는 국가, 과거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의 쿠데타가 성공한 그 아이티를 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지들도 수많은 식민지에 흑인들 노예로 오지게 데리고 있었으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나 아니면 본토에서 흑인 노예들이 만약 쿠데타를 일으킬 경우 정말 오지게 피곤해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아이티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던 1790년대 유럽 국가들 대부분 오지게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 본토 유럽이 아닌 식민지는 그렇다 쳐도 실제 만약 본토에서 흑인들의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정말 큰일이 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1790년대면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상대 국가에서 무슨 일 터지면 그 국가 개박살 내려고 하이에나 마냥 쳐다보고 있었으니 다들 자기 나라에 있던 흑인들을 어떻게든 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에서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자는 얘기가 링컨 태어나기 전부터 나오긴 나오고 있었는데 흑인들을 유럽에서 원래 고향이었던 아프리카로 보내자는 개드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래 고향 드립이 나오던 당시 유럽 사람들의 발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것이 아니면
유럽 사람들에겐 필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흑인들을 어차피 일도 제대로 안 하며 무능하며 국가를 위해 쓸 데가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계속 흑인 노예 제도를 유지하자니 그들이 언젠가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니 어떻게든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아예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다른 곳으로 보내기는 보내야 하는데 하필이면 아프리카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호기심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원래 한반도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살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차저차 어쩌다 보니 한반도로 건너와 살게 되었고 이미 몇 대째 수백 년간 한반도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식의 자식들은 당연히 마인드부터 문화, 입맛까지 싹 다 한반도에 맞게끔 적응이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으니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면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개풀 뜯어먹는 일이 당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아무리 흑인이라도 대뜸 몇 대째 유럽에서 살던 흑인들을 가뿐 아프리카로 보내봤자 더워 죽을 일밖에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영제국도 흑인들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대영제국은 훗날 1833년 노예제도를 아예 폐지시켜버리는데 이미 공식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한참 전부터 영국 정부는 흑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완벽하게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전부터 우리 대영제국의 신사들은 흑인들과 영국에서 같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수많은 영국인들이 난리를 치고 있었으니 말이죠. 애초에 영국 정부는 흑인들이 사회에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할 것이며 나중 가선 국가의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를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랬으니 무조건 영국 섬이 아닌 최대한 영국과 관련 오직이 없는 곳으로 보내고 싶어 했었습니다. 한편 영국으로부터 쿠데타 일으켜서 독립하려고 하던 미국, 이 당시 흑인들 오직의 군대로 이용해서 미국 독립군 조지던 영국 정부. 일단 미국 독립전쟁 때 영국 편에 서줬었던 흑인들부터 1780년대부터 캐나다로 오직에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영국 섬에서 다른 곳으로 흑인들 보내고 싶어하던 영국 정부였으니 영국 섬으로 오게 할 순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롱패딩 없던 1700년대 후반, 지금도 오직에 추운 캐나다 지역으로 이주간 흑인들이 얼어 죽거나 병 걸리는 등 캐나다 지역에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국 정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원래 고향 아프리카로 보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대부분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든 시각이든 각 시대별로 어마무시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생각해보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 취급을 안 했었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삽소리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1800년대 당시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흑인이라는 존재를 인간이라는 생물체로 보질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에서 태어났거나 중동아랍에서 태어났거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유럽의 문화나 종교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도 가톨릭 개신교와 같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그냥 당연하게 미개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럽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중국 대륙 국가들이나 조선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과 다르기만 하면 욕이란 욕 오지게 해댔었으니 말이죠. 사실 정부가 폭발하고 있는 2021년에도 한국에서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과 피부색만 달라도 놀려대고 문화나 성격에서도 차이나면 짜증난다면서 배척하는 사람들은 지금 2021년 대한민국에도 널렸으니 말이죠. 이렇게 비이성적인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지구에 살고 있었으니 1800년대 당시 유럽에서 저러한 발상이 튀어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1700년대에는 흑인들을 거의 밭이나 논 갈아주던 소랑 비슷한 존재로 봤었으니 말이죠. 말로는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를 주자면서 한편으로는 흑인들같이 야만적인 존재들과 함께 살기는 싫어했던 영국. 그렇게 영국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던 시에라리온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영국 정부 주도하에 있던 흑인 빈민구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시 시에라리온에 살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부족장들로부터 땅 오지게 매입해서 말이죠. 그렇게 1787년 4월 9일을 시작으로 영국 본토에 있던 흑인들이 시에라리온으로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시에라리온 지역으로 흑인들을 보내다 보니 영국은 기발한 생각을 또 한 번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보낸 영어 할 줄 알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던 흑인들을 이용했어 당시 시에라리온에 살던 원주민 흑인들을 조졌어 식민지로 만들면 넘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시에라리온의 영국 식민지 작업 개털한 데어 갔었습니다. 애초부터 영국 본토랑 오지게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금싸라기 땅이라서 영국 정부가 군대나 경찰력을 깔아주던 지역도 아니었으니 당시 시에라리온에 있던 영국에서 이주해온 영어 할 줄 알던 흑인들 그리고 전혀 그런 건 모르던 아프리카 원주민 흑인들까지 대부분 백인들 말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8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났고 영국도 그럴 때마다 군대 보내서 진압하며 상당히 계륵같은 식민지 지역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1920년 시에라리온에서 대대적인 쿠데타가 또 일어납니다.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드립 나왔던 1918년으로부터 딱 2년 후쯤부터 말이죠. 그렇게 1951년 시에라리온에 국가 헌법이 제정되고 공식적으로 1961년 4월 시에라리온이라는 국가가 독립이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당시 시에라리온의 현실이었습니다. 과거 1800년대부터 영국에서 이주해온 흑인들은 자신들이 종교도 믿고 종도 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당시 영국에서 사용하던 매너나 최소한의 예의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흑인들이 시에라리온의 원주민 흑인들을 만나보니 토테미즘 애니미즘에 예의나 매너도 모르는 야만인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 몇백 년간 영국에서 노예로 착취당하던 흑인들 그들의 후손들은 시에라리온에서 아프리카 원주민 흑인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총칼로 위협하며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고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노동자로 고용하기 시작했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국민들이 허다한 상황에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룩하려는 인간들이 정치인도 아닌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주권과 자유라는 명분하에 일단 나라는 독립시킨 시에라리온 정치꾼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가 탄생했으니 독립된 이후에는 영국에서 유학 갔다 온 유학파 아니면 영국 정부와 함께 사바사바에서 해먹으려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기들 해먹을 것만 생각하며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했죠. 이후 1980년대 한국에서는 88올림픽이 있던 시절 시에라리온은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지경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라꼴 너무나 개판되어 가고 있었으니 나라 뒤집어 엎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무장단체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에도 나왔던 RUF 시에라리온 혁명연합 전선인 겁니다. RUF는 당시 시에라리온을 지배하고 있던 독재 정치인들을 조졌어 국민들이 가난하지 않고 굶지 않을 국가로 다시 재창조를 해야 한다며 무장투쟁 군사적 투쟁을 하던 조직이었습니다. 실제 국민들이 정부의 개판 짓거리들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으니 초반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RUF를 지지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군대의 세력까지 어마무시해지던 RUF 실제 아예 시에라리온의 동쪽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저 동쪽 지역을 먹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으니 그 동쪽엔 시에라리온의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던 겁니다. 문제는 그 광산을 먹은 RUF 처음에는 정부를 작살내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RUF 다이아몬드 광산 점욱하더니 눈 돌아갔는지 이젠 저 다이아몬드 광산을 정부군에게 안 빼앗기기 위한 쪽으로 점차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시에라리온 정부군 대 RUF의 상황. 그런데 그 정부군들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지들이 다이아몬드 해먹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가던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총알바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정부군의 폭탄을 투하하거나 테러를 일으킬 때 아이들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자기들 돈줄 끊기면 동쪽의 시에라리온 주민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돈이나 식량을 빙뜯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시에라리온 정부군은 RUF 세력들을 잡을 경우 바로바로 즉결 처형을 하곤 했었는데, RUF는 정부군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잡은 정부군들을 일부러 다리나 팔 쪽을 썰어냈어 다시 돌려보내주는 말 같자는 짓들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반대로 시에라리온 정부군들은 언제 어느 지역에 RUF 스파이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 스파이들이 특정 마을에 숨었다는 첩보가 입수되면 그 마을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단체 처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RUF도 정부군 스파이가 자기들 지역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입수될 경우 그 마을을 통째로 학살하는 짓거리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내용이 바로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배경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유엔에서 시에라리온으로 평화 유지군을 파병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에라리온 내전은 잠시 종식이 되는 듯 했었는데, 그런데 정부군에 맞서던 RUF가 국제정치를 몰라도 개털 너무 모르고 있던 겁니다. 평화유지군으로 왔던 다국적군, UN 평화유지군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유엔군도 RUF 소탕작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91년부터 시작되었던 시에라리온 내전. 2000년 5월 RUF 지도자 포데이 산코가 붙잡히면서 2001년부터 RUF는 세력이 개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약 11년간 있었던 시에라리온 내전이 종식되는데, 저 기간 동안만 무려 20만 명이 사망합니다. 생각보단 많이 안 죽었다고 생각하실 효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1990년대 시에라리온 전체 인구는 45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5% 20만 명이 사망했던 것이니 현재 5,100만 명 인구의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250만 명이 사망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당시 전쟁으로 마을부터 자기 집들까지 다 타버리고 터졌어 전체 인구의 절반, 약 200만 명이 난민이 된 시에라리온. 그런데 생각보다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도 많이 나오고 금도 꽤 많이 나오는 자원이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물질이 많이 나오는 대신 농사 더럽게 안 되는 지역입니다. 간혹 아프리카나 호주 같은 곳을 보면 저렇게 산화철이 많은 빨간색 흙을 볼 수 있는데, 저러한 땅에는 철이나 알루미늄 함량이 너무 높아서 식물이 개털 자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식량난은 지속되고 있고, 게다가 최근 2014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퍼지면서 나라 경제가 상승세에서 다시 휘청거리고 있는 시에라리온. 과거 1800년대 저러한 시에라리온으로 흑인들을 이주시킨 영국 정부. 그렇게 영국 정부는 자신들은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했다며 자신들로부터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미국을 향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아직도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인권은 개털없는 주제에 자유와 주권을 외치는 이상한 국가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후 미국도 후달리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이티에서 흑인들의 쿠데타가 성공한 꼴을 봤으니 신생국가 미국, 그리고 영국이 아직도 호시탐탐 노리던 미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흑인 노예제에 대해서 더욱 각별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영국이 흑인들 시에라리온으로 보낸 것을 보고 미국도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에라리온 바로 옆에 있던 라이베리아, 미국은 저 라이베리아로 흑인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국가에 아무 쓸모 없다며 흑인들을 시에라리온으로 보내기 시작했던 영국. 그런데 미국도 영국과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에라리온 바로 옆에 있던 라이베리아로 흑인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지난 시간
흑인 노예들과 함께 영국 섬에 살기 싫다며 난리치던 영국 국민들에 의해서 영국 정부는 수많은 흑인들을 저 멀리 있던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지역으로 오지게 보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그것 보고 똑같이 배운 미국, 영국이 흑인들 보낸 시에라리온 바로 옆에 있던 라이베리아로 흑인들 오지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의 상황은 이러했었습니다. 이미 영국 정부는 자신들의 본토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국 본토에 있던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시작했고, 흑인들을 영국 본토섬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흑인들의 쿠데타가 불안했던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하루빨리 영국처럼 흑인들을 다른 어딘가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링컨 태어나기도 전 1780년대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남부 쪽에서 흑인 노예들을 부려먹으면서 사업해서 돈 벌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오지게 반대를 했어 쉽게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도 에바세바드로 빼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흑인 노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실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신생국가에서 흑인들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고, 게다가 미국 바로 위에서 식민지 아직도 터잡고 계시던 영국이 미국 내 흑인들을 선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미국도 어떻게든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던가 하는 선택을 해야 했던 거죠. 그렇게 1817년 미국의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식민협회가 만들어집니다. 흑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 후 그 흑인들을 보낸 지역에서 미국의 식민지를 개척할 것을 궁리하던 단체였죠. 초대 의장은 조지 워싱턴의 조카였던 부시로드 워싱턴을 임명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식민협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미국 내 흑인들은 노예로서 소유주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소유주들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이 흑인들을 자유흑인으로 만든 후 그 흑인들을 다른 미개척지로 보내서 그 미개척지를 미국의 식민지로 개척하고, 동시에 이 흑인들이 그 새로운 미개척지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한 다음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흑인들이 해방은 되었어도 아프리카로 안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번 시에라리온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몇백 년 내내 유럽이나 북미 대륙에서 살아가던 흑인들이 대뜸 오지게 더운 아프리카 가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쌩 난리를 쳤는데도 1820년에 고작 86명만 첫 이주를 시작했죠. 1820년부터 1843년까지 무려 20년이 넘도록 미국 정부는 그렇게 흑인들을 라이베리아로 보내려고 난리를 쳤는데도 라이베리아로 이주한 흑인들 5,000명도 채 안 됐었습니다. 일단 4,500여 명이 간 건 그렇다고 쳐도 라이베리아에서도 황열병이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 때문에 1843년 생존하고 정착한 사람은 1,819명에 불과했죠. 절반 이상이 그냥 사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떻게든 싸그리 작작 이주를 추진했어 링컨이 노예제도 폐지한 이후였던 1867년까지 약 15,000명의 흑인을 라이베리아로 이주시킵니다. 1820년부터 1867년까지 40년 넘게 이주하라고 난리를 쳤는데도 15,000명 정도만 이주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에서 라이베리아로 이주한 흑인들이 라이베리아 지역에 원래 살던 아프리카 원주민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이나 북미로 자신들이 노예로 끌려왔었어도 지난 몇백 년간 문명과 문화, 그리고 옷이나 매너, 종교 같은 것들을 보고 배웠던 흑인들, 그런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원주민들을 만나니 영어도 못하고 토테미즘의 애니미즘 같은 처음 보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2021년이야 당연히 그들이 영어를 못하거나 평균적인 문명과 달라도 당연히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1800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가 모르면 무식하거나 야만적이거나 개념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발상 자체가 우물함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북미에 있던 흑인들이 라이베리아로 갔는데, 문제는 당시 미국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초에 라이베리아로 보낸 흑인들을 이용해서 라이베리아라는 미국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싶어 했는데, 달리 말하면 라이베리아로 이주시킨 북미의 흑인들을 감독관이나 간부들로 앞세웠어 당시 원래 살던 라이베리아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착취할 예정이었던 겁니다.
어차피 거기서 무슨 짓이 일어나든 대서양 건너 있던 미국 본토에는 거의 데미지가 없을 테니 말이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라이베리아의 역사. 지들이 착취당할 때는 부당하다며 난리를 치지만 자신들이 착취할 수만 있어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착취를 시작하는 인간들. 미국의 식민지로 이용되기 시작한 라이베리아. 1841년 미국은 최초로 라이베리아의 흑인 총독을 임명합니다. 바로 조셉 젠킨스 로버츠 말이죠. 그런데 총독이 된 그는 라이베리아의 원주민들을 보고 본인이 흑인인데도 원주민 흑인들을 보고 야만적이고 미개한 민족들이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흑인이 흑인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보고 어이없어 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2021년에도 동북아의 특정 지역들에서는 같은 동양인인데도 서로 욕하고 난리도 아니니 저 시대에 저랬던 게 이상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1864년 미국이 스스로 라이베리아를 독립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주변 아프리카 지역에서 계속해서 식민지를 넓히고 있었으니 말이죠.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들과 미국이 충돌해서 좋을 것 하나 없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만 해도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와 맞짱 깔 상황은 전혀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 라이베리아라는 국가가 탄생을 하긴 했습니다. 미국이 독립시켜버린 라이베리아는 민주공화국이었으니 당연히 국민들의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했었는데,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 건너간 흑인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원주민 흑인들의 투표를 막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라이베리아로 건너간 흑인들의 경우 라이베리아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 5%가 다 해먹기 위해서 당시 원주민 흑인들은 일부러 교육의 혜택을 못 받게 하기 시작했고,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노동자로 일했음에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정부가 원주민들을 지들 멋대로 후려치며 국가가 운영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이었으니 무려 1980년대까지 라이베리아의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했었습니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10년 동안 대통령 해먹으시던 윌리엄 돌버트 대통령. 이 양반 친동생은 쌀 유통회사를 운영 중이었는데 지 친동생 돈 더 벌게 하려고 갑자기 국가가 인위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급속도로 높여버립니다. 당시 쌀 50kg에 22달러였던 것을 하루아침에 30달러로 오지게 올려놨던 거죠. 겉으로는 당시 쌀 가격을 상승시켜서 농민들의 살림의 보탬이 되게끔 하려고 한다고 했으나 결국에는 농민들의 이유는 개털오르지도 않았고 그저 유통회사 운영하시던 대통령 친동생만 배 터지게 헤쳐먹기 시작했죠. 현재까지도 라이베리아는 과거 미국에서 이주해온 흑인들의 후손들과 원주민 흑인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베리아는 과거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로 유명했던 라이베리아 출신 조지 웨아가 2018년부터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집권에서도 라이베리아 경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광산 개발들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1년의 물가 상승률은 20% 이상, 경제 성장률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0%대인 상황이 있죠. 만약 효청자분들은 이런 세상에 살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나 말고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삶에 희망도 없고 가난에 허덕이며 내가 뻥카 하나만 그럴듯하게 쳐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세상 말이죠. 수많은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기급 뻥카를 치면서 자신들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정치인들. 현재 아프리카의 수많은 원주민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또 옳은 것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수많은 교육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문맹률을 해결하고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사기꾼들, 계속해서 정치꾼들이 국민들을 현혹하며 지들 해먹을 것만 궁리할 테니 말이죠. 아프리카의 수많은 원조와 지원은 교육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